전쟁이 터지면 금값이 오른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 아니었습니까? 52년 만에 최대 낙폭이 나왔습니다. 그 전쟁이 시작된 그날 바로 금값은 올라간 게 아니라 급락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일단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국제금 시세 기준으로 트로이 온스당 달러 4,0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거래소 호가판의 달러 4,000달러라는 숫자가 찍히는 순간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52년 전인 1974년 이후 처음 보는 규모의 낙폭이었습니다. 이걸 단순한 조정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잠깐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해요. 첫 번째, 왜 전쟁이 나면 금이 올라야 한다는 공식이 이번엔 정반대로 작동했을까요? 두 번째, 52년 전 1974년에도 똑같은 패턴이 나왔는데 그때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두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표면에서 시작해서 구조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까지 짚겠습니다. 먼저 창구 풍경부터 보겠습니다. 귀금속 거래소 창구, 요즘 생각보다 낯선 손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kg짜리 실버바, 10kg짜리 실버바를 들고 매도 의뢰를 넣고 가는 거예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묵직한 실물은 덩어리를 직접 들고 나타난다는 건 이 사람들이 꽤 오래 전부터 실물 자산으로 보유해 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팔고 있습니다. 딜러 입장에서도 이건 이상한 그림이거든요. 보통 때 이런 규모의 실물 매도가 한꺼번에 몰리면 그 자체가 시장 신호입니다. 뭔가 정리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많이 나온다는 건 단순히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공포가 아니라면, 아니면 현금이 급하지 않다면 이런 규모의 실물운을 이 타이밍에 굳이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주류 경제 매체들은 어떤 보도를 했는지 아세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일시적 조정, 이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여요. 일시적 조정이라는 말은 참 편리한 표현이에요. 52년 만에 낙폭을 일시적 조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대체 무엇을 위기라고 불러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그 감각이 맞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쟁이 터지면 안전자산의 수요가 몰린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니까 전쟁 나면 금을 사야 한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그 교과서가 전제하는 게 있어요. 전쟁을 치르는 당사국들이 달러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달러가 있으면 달러로 전쟁 비용을 충당하면 돼요. 유가가 올라도 무기를 사야 해도 달러가 있으면 금을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쟁 당사국들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 스위프트 달러, 결제망에서 사실상 차단된 국가들은 달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무기를 사야 하고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수입 비용은 늘어나는데 달러는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달러를 조달하냐? 보유하고 있는 금을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금을 팔아서 달러로 바꾸고 그 달러로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번 금가 폭락의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유가가 오르는 것도 같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국가들은 달러 수요가 늘어나요. 달러가 필요해지면 다른 자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금이 그 첫 번째 청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안전자산 수요를 늘리기 전에 달러 수요가 금 공급 물량을 먼저 키운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이 나면 금을 사야 한다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전쟁이 나면 달러를 구하려고 금을 파는 국가들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교과서와 현실이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달러, 4,000달러 선이 무너졌다는 숫자만 보면 이게 단순한 가격 조정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달러 4,000달러는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시장이 이 선을 기준으로 움직여 왔거든요. 이 선을 지지선으로 보고 들어와 있던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선이 붕괴되는 순간 자동화된 매도 주문들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선물시장에서의 반대 매매 물량까지 합쳐지면 낙폭은 순식간에 커져요. 달러 4,000달러 붕괴는 원인이 아니라 촉매였던 겁니다. 실제 원인은 그 아래에 쌓여 있던 구조적 매도 압력이었어요. 촉매가 터지면
쌓여있던 압력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구조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이번 폭락이 다르게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붙어야 합니다. 소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데 실제로 특정 국가들이 금을 팔았다는 정황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국제 금 결제 네트워크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는 얘기들이 복수의 금융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국가가 정확히 얼마를 팔았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중앙은행 보유금은 공개 의무가 있긴 한데 분기별 보고다 보니 실시간으로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출처를 모르는 매도 물량이 시장에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건 이 폭락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게 만들어요. 그러면 1974년 얘기를 해야 합니다. 52년 전입니다. 1973년 10월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 금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자 아랍 산유국들이 서방 국가들의 석유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유가가 단 몇 달 만에 거의 4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충격에 빠졌고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어요. 그리고 1974년 초에 금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국제사회가 혼란에 빠지면서 오히려 금값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도 유가 충격으로 달러, 수요가 급증했고 산유국들의 달러, 수요와 에너지 수입국들의 달러 수요가 동시에 폭발하면서 보유하던 금을 정리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결국 1974년 당시 금값은 고점 대비 거의 40%까지 빠졌습니다. 40%면 어마어마한 낙폭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 40% 하락이 끝나는 시점부터 1974년 하반기부터 금은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까지 8배 가까이 올랐어요. 8배입니다. 40% 떨어졌다가 8배 올랐다는 건 그 공포의 바닥에서 팔았던 사람들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그 공포를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 그 공포의 한가운데서 오히려 사모은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상승장을 온전히 가져갔습니다. 근데 진짜 생긴 게 뭐냐면 1974년 그 바닥에서 팔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냐는 거예요. 신문에서는 매일 경제 위기라고 했고 오일 쇼크 여파로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인플레이션이 가계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금을 들고 버틴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심리적 저항이 필요한 선택이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1974년이랑 지금이 똑같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에요. 1974년 유사 시나리오라는 분석 지금 시장에서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틀릴 가능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중앙은행 정책이 달라졌습니다. 1974년에는 브레턴우즈 체제가 막 붕괴된 직후였고 금 태환이 끝나면서 금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시기였어요.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를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일부 중앙은행들이 오히려 금 보유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고 디지털 자산 보유 정책이 새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수요 구조 자체가 1974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존재입니다. 1974년에는 없었던 자산군이에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 일부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수요를 대신 흡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의 역할 일부가 구조적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어요. 이 가능성을 배제하고 1974년 그대로 재현된다고 단정하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입니다. 제재 대상 국가들의 금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오래 시장에 나올 수 있어요. 달러 4,000달러 기준선이 무너진 지금 다음 지지선이 어디냐는 질문에 아무도 확실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등 시나리오가 아니라 추가 하락 시나리오도 진지하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1974년 유추가 맞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세 가지 반론을 먼저 직면하는 게 맞습니다. 낙관적 유추로 가득한 분석만 소비하면 결국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건 투자자 본인이에요.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럼 지금 시장은 어떤 상태냐? 금 시장은
침체기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말 자체는 단순해 보여도 함의가 있어요. 침체기라는 건 방향성이 흐릿하고 거래량이 줄고 양방향으로 허위 신호가 많이 나오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방향 베팅을 했다가 가장 많이 깨지는 거예요. 반등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추가 하락을 맞기도 하고 더 빠지겠다고 공매도 들어갔다가 갑자기 반등하면서 손실이 나기도 합니다. 침체기의 특징이 그거예요. 명확한 추세가 없으니까 양방향으로 다 틀리기 좋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침체기에서 5에서 6% 추가 하락을 버텨내면 그 다음부터 본격 반등이 시작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5에서 6%가 얼마냐? 달러 4,000달러 선이 무너진 시점 기준으로 5에서 6%를 더 적용하면 달러 3,760달러에서 달러 3,800달러 사이가 됩니다. 이 구간을 잠재적 바닥권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물론 이게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구간은 하나의 의미 있는 참고점이 됩니다. 여기서 가격 말고 다른 걸 봐야 합니다. 잠깐 침체기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갖는 함의를 좀 더 짚어야 해요. 침체기는 방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압축 구간이에요. 에너지가 한쪽으로 쌓이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터질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구간에서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 자체가 제일 위험해요. 전문 트레이더들도 침체기에서는 손실률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거짓 반등, 거짓 하락이 반복되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무너뜨리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이 구간에서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내겠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뒤에서 다룰 내용인데 핵심만 먼저 드리면 방향보다 구간을 보는 게 맞습니다.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바닥권 구간에 분산해서 들어가는 방식이요. 금이 팔린다는 건 단순히 금 시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예요. 어느 국가가 금을 팔고 있다는 건 그 국가가 달러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달러가 부족하다는 건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그 국가가 어떤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압박의 원인이 전쟁이거나 제재이거나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는 건 세계 경제의 가장 뜨거운 갈등 지점이 지금 금시장에 투영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금이 팔린다는 건 세계 경제의 비상등이 켜졌다는 말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금이 오른다는 상식, 이번에 왜 뒤집혔냐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고 나면 그 질문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금 가격 움직임의 이상현상이 아니에요. 달러 패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재받는 국가들이 어떻게 버티는지, 에너지 시장과 금 시장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구조가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52년 만에 폭락이라는 숫자 뒤에 이 모든 구조가 숨어 있었어요. 52년 전 1974년 사람들도 그때 이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오일 쇼크가 터지고 금이 빠지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욕심 때문에 박을 잘못 타서 쏟아지는 것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을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공포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사모은 사람들이 52년 후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역사가 이미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공포의 한가운데서 버티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실물 자산 시장의 역설이 이겁니다. 가장 살만한 타이밍에 가장 팔고 싶어지는 것. 달러 4,000달러 선이 무너지던 그 순간 실버바를 들고 창구로 들어오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그 역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실물금입니다. 골드바나 금화 형태로 직접 보유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원초적인 방식이지만 보관 비용이 있고 거래가 불편합니다. 반면 어떤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도 실물은 남아요. 전쟁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보는 분들한테는 의미 있는 선택지입니다. 단 지금처럼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서 한꺼번에 다 사는 건 리스크가 있어요. 분할 매수, 즉 나눠서 천천히 사 모으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두 번째는 금 ETF입니다.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금 추종 펀드예요.
편의성이 가장 높고 세금 처리도 비교적 명확합니다.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하는 분들한테는 실용적인 수단이에요. 다만 실물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극단적 시나리오에서 ETF 운용사 자체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금광 주식입니다. 금 가격이 오를 때 금광 기업들의 주가는 금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금이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금에 대한 확신이 있고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선택지예요. 다만 개별 기업 리스크, 운영 비용 상승, 광산 허가 문제 같은 변수들이 있으니 종목 선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투자 목적에 따라 섞어서 쓰는 게 현실적이에요. 인플레이션 해지가 목적이면 실물과 ETF를 상승 베팅이 목적이면 금광주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요. 어느 방식이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건 딱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분할 매수를 하기로 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눠 살 것인지도 미리 정해놔야 합니다. 가격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 시간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가격 기준이라면 예를 들어 달러 3,800달러에서 처음 들어가고 달러 3,600달러에서 두 번째, 달러 3,400달러에서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방식이에요. 시간 기준이라면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사는 방식입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가격 기준은 더 빠지면 더 많이 살 수 있는데 그 구간까지 안 빠지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시간 기준은 놓칠 가능성은 적은데 폭락 구간에서 최저 가격을 못 잡을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이 더 낫냐고 물어보신다면 본인의 심리 구조에 맞는 방식이 가장 낫습니다. 지킬 수 있는 원칙이 가장 좋은 원칙이에요. 그리고 투자 전략과 별개로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실물 은발을 들고 창구에 들어오던 그 사람들 기억하세요? 이분들이 팔고 나간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사고 있습니다. 딜러들은 알고 있어요. 공포에 파는 사람들이 나올 때 반대편에서 조용히 사모으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다는 걸요. 52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누가 있을까요? 거대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중동 국부 펀드들입니다. 공식적으로 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고 밝힌 중앙은행들입니다. 이들이 조용히 매수하는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팔고 있어요.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전쟁 경제 속에서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 금을 파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달러 패권의 또 다른 단면입니다. 달러가 없으면 전쟁도 못 치른다는 현실. 이건 금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경제 질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질서가 지금 얼마나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금 시장이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달러 패권의 질서가 언제까지 이대로 유지될 것인지, 그리고 그 질서가 흔들릴 때 금의 역할이 다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이 질문은 지금 아무도 확실한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 확대 움직임이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됐어요. 중국, 인도, 폴란드, 터키 같은 나라들이 금 보유를 대폭 늘렸는데 이게 단순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아닙니다. 달러 패권에 대한 해지예요. 달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위험하다는 인식이 세계 중앙은행 레벨에서 이미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지금 단기적으로 폭락하고 있어도 중장기 수요 구조가 무너진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계속 추적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놓치게 될 거예요. 52년 전 1974년의 사람들도 그 변곡점이 언제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그 혼돈을 버틴 사람들이 이후에 상승을 가져갔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금값이 52년 만에 폭락했다는 건 52년 만에 세계 경제 질서가 그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쟁이 나면 금을 산다는 공식이 뒤집혔다는 건 우리가 배운 경제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그 국면에서 누가 정보를 먼저 갖고 있느냐, 누가 구조를 먼저 읽느냐가 결국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 표면 아래의 메커니즘, 1974년의 역사적 교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한계와 위험, 이 세 층을 머릿속에 넣고 시장을 보면 보이는 게 달라질 겁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국면도 계속 같이 짚어나가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